안녕하세요. 혹시 작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빌 게이츠 나온 거 보셨나요, 다들? 이분이 독서광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인생책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 권의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팩트풀리스, 우리 본성의 착한 천사, 그리고 요거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후로 서점에 이 책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베스트셀러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이랑 이 작가가 했던 외부 인터뷰 내용, 그리고 기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좀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책은 환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2010년대 이후에 환경 관련된 키워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를테면 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탄소 중립,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언급이 되고 있죠.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2015년에 열렸던 파리협정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 기후 이쪽 역사에서 되게 아이코닉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협정에서 각 국가들이 화석연료를 감축시키자, 우리는 얼마 정도 감축시킬게, 우리는 몇 퍼센트 감축시킬게,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로 삼았던 게 2050년까지 2050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몇 퍼센트를 줄일게,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몇 퍼센트 감축할게, 이러면서 막 각 나라들마다 포부를 밝혔어요. 우리나라도 했고요. 그럼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이 작가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거 되겠냐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불가능. 이 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작가가 바칠랍 스밀이라고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돼, 안 돼, 이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주장한 내용은 뭐냐,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내가 가르쳐 줄게.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인류 문명이 실제로 얼마나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기본적인 과학 상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가, 왜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이려나?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죠. 태양이 있어요. 근데 물리 법칙상 뜨끈뜨끈한 애들은 전자기파를 복사에너지 형태로 방출해요. 태양은 뜨끈뜨끈하죠.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이렇게 방출을 해줘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시광선 아니면 근적외선 이런 대역들을 보내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는 대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려나 이거? 대기가 있죠. 이 지구 대기를 뚫고 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표면을 가열해줘요. 그러면 지구 지표면도 뜨끈뜨끈해지겠죠. 그러면 뜨끈뜨끈해지니까 물리 법칙상 전자기파를 또 방출을 해주는데,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을 해줘요, 바깥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자, 이 적외선을 방출을 해주는데 지구 대기에 있는 어떤 이상한 기체들이 얘가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적외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적외선의 파장과 이 기체들의 분자가 회전하고 진동하고 이게 뭔가 테트리스처럼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돌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될 게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지표면이 계속해서 달궈지고 계속해서 뜨거워진다. 그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거를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마치 뭐 비닐하우스, 온실 이런 데서 일어난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부르고,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요 기체들을 온실 기체, 온실 가스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온실가스들이 대기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면은 이런 식으로 못 나가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민폐를 끼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구 대기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산소 아님? 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산소가 아니라 실제로 1등은 질소고요. N2고, 얘가 지구 대기의 한 78% 정도를 차지합니다. 겁나 많죠? 거의 80%죠. 그리고 2위가 산소, O2예요. 얘가 한 21%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 얘네 둘만 해도 이미 99%죠. 질소와 산소는 온실가스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죠. 얘네들이 온실가스였으면 우리 불타 죽겠죠. 지구가 아니라 용광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위가 아르곤이라고 하는 기체고, 얘가 0.9%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얘네 셋만 해도 이미 99.9%인데, 온실가스는 그러면 지구 대기에서 0.1%도 차지하지 않는 미량 기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정도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온실가스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언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대장 CO2죠.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부대장 CH4 메탄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2O라고 아산화질소라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 2, 3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국가들이 우리 0으로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탄소 순배출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면, 우선 탄소의 순배출을 0으로 줄인데, 탄소가 뭘까? 그냥 온실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실가스에 탄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탄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좁은 의미에서 이산화탄소만 의미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탄소 중립 할 때 얘는 보통 이산화탄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든다, 넷 제로를 노린다 할 때 이 탄소는 온실가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배출이라는 게 뭐냐? 그냥 일반적인 배출이랑 뭐가 다르냐? 순배출은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을 한 애들이 있겠죠. 근데 대기 중에 그러면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이 온실가스들을, 배출된 애들을 다시 흡수하고 제거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배출된 애들을 상쇄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순배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공동의 목표가 되는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일단 최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배출된 애들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많이 제거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작가는 왜 이게 불가능하냐라고 말했냐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이 친구부터 보도록 하죠. 우선 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제거시키는 방식으로 현 시점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언급되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무 심기가 있어요. 나무 심기, 진지하게 언급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 시점에 이산화탄소 배출된 애들을 가장 많이 포집하는 게 나무형들이에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무를 많이 이제 심자라는 건데, 이건 그냥 직감적으로 감이 오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걸로 넷제로를 이룬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그냥 퍽 이렇게 쳐박는다고 해도 갑자기 이산화탄소를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양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쌓이는 구조고요. 그리고 산불 같은 거라도 나면은 다시 이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말짱 도루묵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인간의 기술력, 인간의 테크놀로지아로 흡수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가 되는 게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탄소 포집이라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획기적인 탄소 포집 기술, 공모전 이런 거 열어 가지고 1,000억인가 상금 걸고 이렇게 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뭐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흡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땅속에 이제 처박아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에 기여하는 게 어려운지를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너무 어렵고 너무 비싸고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현재 탄소 포집 기술로 흡수하는, 제거하는 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 대비 1%도 안 된다고 해요. 한 0.1%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고 거의 100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해요. 근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든다고? 안 돼. 말이 안 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는 이제 없는 셈 치고, 결국에는 어디서 승부를 봐야 한다? 인간의 활동들에서 최대한 덜 배출하자.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거는,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대체 어떤 활동들로 온실가스들을 많이 배출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산화탄소 CO2부터 볼게요. 전체 온실가스들이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걸 100이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75 정도 됩니다. 75% 정도 되고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언제 배출될까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잠깐만.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쓸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불에다가 태운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합시다. 화석연료라는 게 뭐냐? 화석연료라는 게 뭘까요? 화석연료? 그거 땅 파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아우, 정확해요. 땅 파면 나오는 건데, 보통 화석연료라고 하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일단 석탄,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의미하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공룡형들이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집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며 공룡은 죽어서 석유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석탄은 숲이 눌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눌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석탄이고 석유랑 천연가스는 바다 식물들 있잖아요. 막 플랑크톤 같은 형들. 이런 형들이 눌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이런 화석연료들을 에너지로 쓸 때, 태울 때 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느냐를 빨리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화학 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화석연료는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걸 에너지로 쓴다, 태운다 라는 거는 산소를 만나게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산소, O2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생성이 될까요? 일단은 H랑 O가 만나면 뭐가 생길까요? 화학 시간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H2O가 생기죠. 얘가 물이죠, 물. 그래서 수증기 형태로 올라가게 되죠. 공장 같은 거 보면 이제 하얀색 연기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수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O랑 C가 만나서 뭐가 생길까요? 예, 다들 이제 짐작하시는 CO2가 생기게 되고 얘가 이제 이산화탄소의 주범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활동 중에서 어떤 것들이 CO2를 많이 배출하느냐를 활동별로 나눠가지고 한번 볼까요? 가장 인간의 활동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뭘까요? 1등. 1등은 좀 뻔하긴 해요. 뻔하긴 한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죠. 바로 전기 생산입니다. 발전소죠. 전기랑 이제 조금 확장시키면 열 생산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대략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엄청 많죠? 제가 이제 이런 수치들을 많이 가져올 건데 이게 책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냥 외부 조사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수치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게 언제 조사를 했냐,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했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값이지 정확한 값은 아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때 화석연료를 많이 배출하는 방식의 발전 방식이 화력발전이죠. 가장 인간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전기 만들 때. 이 방식이 이제 CO2를 겁나 배출합니다. 그럼 이제 화력발전이 왜 CO2를 방출하냐?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냐? 제가 지난주에 전기의 역사라는 강의를 찍었었는데 전기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자석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패러데이 전자기호도 법칙인데 그래서 자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달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돌려줍니다. 그래서 왜 그 집에서 이렇게 자전거, 사이클 같은 거 타가지고 바퀴 돌려서 전기 만드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아니면 이제 고양이들 그 뭐지? 휠체어? 캐틀이라고 하나? 진짜 기특한 고양이들이 그런 거 돌아가지고 전기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자석이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도시 단위에서, 이제 국가적인 단위에서 전기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걸로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한 수십만 명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 만들던 고대 이집트 이럴 때면은 뭐 이제 채찍질하면서 야 빨리 굴려 이렇게 사람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돌릴까? 이제 그게 발전 방식을 결정하는 건데요. 화력 발전은 어떻게 돌리냐면 이런 식으로 축에다가 회전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해놔요. 그걸 이제 터빈이라고 하는데 뭐 대략 저번에 그렸었는데 이상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같이 생긴 거를 얘를 이제 밀어주는 힘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같이. 그럼 이제 화력 발전은 뭘로 얘를 밀어줄 거냐?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물. 자, 이 물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끓여줄 거예요. 불로. 그래서 화력 발전인 거예요. 물을 끓여주면 뭐가 생기죠? 수증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수증기가 생기게 되고 이 수증기를 일로 이렇게 밀어줘요. 그래서 얘를 돌려서 자석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게 화력 발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썼던 수증기를 다시 냉각시켜요.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고 다시 일로 보내줘가지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순환시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불을 어떻게 만드냐? 얘를 뭘로 만들까요? 열을 뭘로 만들까요? 자, 여기서 화석연료가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주로 석탄이랑 천연가스를 많이 씁니다. 이 방식에서는. 석유는 안 쓰나요? 네, 석유는 거의 안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쓰는 데가 있긴 해요. 극소수의 국가들, 진짜 석유가 남아 도는 국가들 있잖아요. 저기 중동 이런데, 그런 데에서는 쓸 수 있겠죠. 화력 발전에 석유를. 근데 대부분은 안 쓴다. 막 어디 유치원생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랬는데 석유를 주는 막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비율로 따지면 한 6대 4 정도 돼요.
석탄이 6, 천연가스 4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천연가스를 쓰는 비중이 높아져요. 좀 못 사는 나라로 갈수록 석탄을 쓰는 비중이 높아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석탄이 더 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프라를 깔거나 하는 게 석탄이 더 싸요, 값이. 천연가스에 비해서. 그 대신에 천연가스가 가지는 장점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어요. 같은 양이라고 했을 때 석탄이 배출하는 CO2가 천연가스가 배출하는 CO2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좀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천연가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런 식으로 화석 연료를 쓰는 화력 발전 방식은 결국에는 CO2가 배출이 되고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발전 방식을 많이 쓰자. 이게 이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인 거죠, 요즘.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풍력 발전이고요. 두 번째가 그림이 좀... 두 번째가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겁나 깔고 있죠. 그래서 21세기 넘어서 이 두 가지가 거의 10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풍력 발전은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까요? 화력 발전이랑 똑같이 자석을 돌려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자석을 돌리냐? 너무 뻔하죠. 풍력이잖아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바람 불어와서 이 블레이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여기 안에 터빈 돌아가서 자석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석을 돌리는 건 아니고 광전 효과라고 하는 물리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빛을 받으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너무 쉽게 설명했나? 아무튼 그게 광전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광전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광전 효과로 받았거든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태양빛을 받으면은 전기가 만들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 세계에서 발전 방식을 대략 어느 정도 비중으로 쓰고 있냐를 한번 보도록 하죠. 화력 발전이 전체 발전 방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되냐면 화력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풍력이랑 태양광이 이 30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라고 하면은 이 30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력입니다. 수력이고요. 나머지 15% 중에서 한 반반 정도를 이 풍력이랑 태양광이 가져가요. 한 8% 정도를 풍력이 가져가고 뭐 7% 정도를 태양광이 가져가는데, 이게 몇 년 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풍력이랑 태양광 계속 깔고 있으니까 수력 발전 방식을 역전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0%가 남죠. 얘가 뭐냐? 그 녀석이 이제 나머지 10%라고 하면 되는데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입니다. 말이 많은 친구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수력 발전? 얘도 재생에너지야.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왜 21세기 들어서 풍력이랑 태양광 위주로 설치를 하지? 수력 발전도 뭐 친환경일 거 아니야. 왜 얘는 설치 안 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수력 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지 알면은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수력 발전이 어떻게 전기를 만드냐? 자, 여기다 써볼게요. 저수지나 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수지나 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높은 데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에 있는 물을 푹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터빈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석도 같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자석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져가지고 밀어주는 힘으로 만드는 방식이 수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딱 봐도 감이 오시죠? 여러분, 저수지나 댐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서 수력은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지형 지물 이런 거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국가가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발전하는 이 단계에서 수력 발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숲도 깎아야 되고 나무도 깎아야 되고 주민들 설득도 시켜야 되고 여러모로 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서 이것저것 좀 복잡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풍력이랑 태양광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게 트렌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국제에너지기구 왈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면 이제 여기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80, 90 이렇게 높아져야 된대요. 화력 발전의 비중을 그만큼 이제 줄이고요. 얘를 겁나 늘려야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아무튼 이 책에서 그럼 이제 뭘 언급하냐면, 왜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니면은 표창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재생에너지를 잘 설치한 모범 사례 국가들을 언급합니다. 이 책에서 2개의 국가를 언급하는데 그걸 소개 한번 해볼게요. 모범 사례. 자, 우선 첫 번째 모범 국가 바로 덴마크가 있습니다. 덴마크. 자, 덴마크는 풍력 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국가거든요. 이 책에 따르면 덴마크는 전력 생산의 45% 정도를 풍력으로 쓰고 있대요. 근데 이 책이 2022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 말은 한 2020년, 19년, 21년 이때 쓰여졌다는 거겠죠. 수치가 좀 업데이트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 덴마크는 대략 60% 정도를 풍력을 쓰고 있대요. 그게 미친 국가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좀. 그리고 이제 풍력 포함해서 한 80% 정도를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게 미쳤죠. 이거 말이 안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몇 퍼 쓰는 줄 아세요? 전체 발전에서? 우리나라가 한 10% 조금 넘어요. 미국이 한 23% 정도 되고 중국이 35%, 중국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근데 얘는 80%를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는 엄청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자, 근데 좀 너무 높잖아요. 사실 너무 높은데 이게 덴마크는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0%밖에 안 된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덴마크가 왜 이걸 하기 유리하냐. 덴마크 지도를 보면 되거든요. 제가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유럽 지도를 그려보면은 이제 여기 프랑스가 있고,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 독일이 있고, 벌써 망했네. 잠깐만. 독일이 있고, 여기 벨기에, 여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여기 그리고 여기 영국. 섬이죠, 섬. 그럼 덴마크가 어디 있냐? 여기 이렇게 약간 젖꼭지 마냥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덴마크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북유럽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보면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가 바다일 거 아니에요. 북해, 발트해. 딱 봐도 알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바람이 되게 잘 들어요. 그리고 수심도 얕아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하기 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덴마크가 이렇게 전력 수요가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유럽 국가들이 좀 전력 연계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랑 노르웨이, 덴마크랑 스웨덴, 영국, 독일 이런 식으로 전력을 연계해가지고 내가 부족할 때는 좀 보내주고 우리가 좀 남아 이러면 좀 팔고 이런 식으로 전력 연계에 의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은 비중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가능하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력 연계를 하는 게 좀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모범 사례가 있어요.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잖아요. 진짜 선진국인데 국가에서 되게 재생에너지 이런 쪽을 엄청나게 밀었어요. 21세기 들어서 에너르기 벤데라고 해가지고 이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뜻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엄청나게 깝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가 11%에서 21세기 넘어서 40몇 퍼센트 됐다 이랬는데 제가 이거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한 50% 이상 재생에너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덴마크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일이 덴마크보다 전력 수요가 거의 10배 넘게 차이가 나겠죠. 인구도 많고 공장도 많이 돌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유럽에서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독일이거든요. 참고로 EU 평균이 한 40% 중후반대라고 해요. 45, 47, 48 요 정도? 요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쓴다고 하는데 독일은 유럽에서 전력 수요가 제일 많은 국가인데도 이 정도로 많이 쓰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짐작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독일이 덴마크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이 정도로 늘리는 게 가능할까요, 과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전력 수요가 이 정도로 많은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화력 발전이 어느 정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항상. 그럼 이제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뭐냐? 자, 아까 풍력이 있었고 태양광이 있었잖아요. 자,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말은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잘 불어, 덴마크처럼. 그러면 전기를 잘 만들 수 있어요. 태양광, 햇빛이 잘 들어. 그러면은 전기를 잘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풍력 발전은 전기를 잘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태양광, 햇빛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비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은 무서운 법이에요. 하루 종일 막 거의 노아의 방주급으로 막 한 달 내내 비가 와.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알아요? 뭐 하나님이 7번 방의 선물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거나 문제는 뭐냐면 화력 발전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석탄 태워주면 돼요. 그러면 꾸준하게 일관되게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들은 자연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는 게 좀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좀 안 불거나 햇빛이 좀 안 세거나 이러면 전기가 좀 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간헐성 이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력발전 방식을 이만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이만큼 늘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많은 방법론을 제시하겠죠. 가장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저장하자. 남을 때 저장해놨다가 부족해지면 쓰자. 이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ESS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어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또 많은 것들이 언급이 돼요. 뭐 슈퍼, 울트라, 뭐 건전지, 배터리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게 양수 발전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이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수 발전. 가장 많이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근데 여기 보면 숫자가 들어가죠. 수력 발전이랑 되게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남는 전기를 저장할 것이냐,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거냐면, 자, 보세요. 물이 있어요. 전기가 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기 모터를 돌려가지고 펌프질을 할 거예요. 푸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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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펑. 그래가지고 요 물을 이렇게 위로 올려요. 펌프질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펌프에다가 전기를 쓴다. 그래서 물을 올려줘요. 그랬다가 전기가 부족해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을 다시 내려보내줘요. 물을 내려보내주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수력 발전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줘요. 자, 이 방식이 양수 발전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물리학 용어를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전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냐. 처음에 전기로 펌프질을 해. 그래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물에. 그리고 전기가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저장해놨던 이 물을 위치 에너지에서 다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매개체로 쓴다. 이게 양수 발전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도 언급됐고 많은 기후학자들이 공감을 한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됐는데, 결국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달성하려면 그 녀석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녀석 바로 원자력 발전이죠. 네. 원전이라고 하죠, 원전. 일단 원전을 보면 원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원전은 이제 우라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간헐성 문제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간헐성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CO2 배출을 하지 않아요. 화석연료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한 우유 한 팩 정도? 이 정도 분량으로 가지고 있으면 수천 톤 정도 되는 석탄이 생성해낼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예요, 원전이. 요만큼의 연료로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장점들이 있는 방식이어서 결국에 이제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원전을 도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어떤 나라들은 도입하는데 어떤 나라들은 좀 민기적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너무 크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단점들이 있냐? 첫 번째, 겁나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비쌀까 위키피디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축물 탑10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은 원전은 아니고 그 사우디에 있는 뭐 이슬람 메카 유적지인가 뭐 그런 게 1등이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2, 3, 4, 5, 6, 8, 9, 10등이 전부 원전이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감이 오시죠? 원전은 더럽게 비쌉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상, 인간의 본능상 7위가 궁금하죠. 원전은 이제 별로 궁금하지 않고 7위가 뭘까 찾아봤더니 사우디 그 메카 쪽에 있는 호텔이래요. 아, 진짜 기름 나오는 나라를 돈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그냥 이건 진짜 TMI예요. 여기 넘겨도 돼요. 11위가 뭔지 아세요? 11위가 IFC예요. 여의도에 있는 IFC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센터인가? 아무튼 국제금융센터 있죠? 그게 11위고 12위가 이제 스포츠 팬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NFL, 미식축구의 그 LA 램즈라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홈구장으로서는 소파이 스타디움이 1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스포츠 경기장이고요. 13, 14위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 그 옥상에 이렇게 그 꼭대기에 이렇게 수영장 있어가지고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호텔. 그게 이제 13위고 14위가 거기서 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떤 건물이라고 하고요. 15위가 뭐냐면 애플파크입니다. 애플 본사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죠. 약간 UFO 같이 생긴 거. 그냥 TMI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원전은 개비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단점. 이렇게 비싼 만큼 또 건설 지연 이슈가 있어요. 원전은 짓는데 발전 방식 중에서 거의 제일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7년 정도를 잡고 건설을 하는데 좀 지연되면 이제 10년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원전의 두 번째 단점인데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단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결국에는 원전이 설치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반핵 감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전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까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안 지우고 있었죠. 화력 발전이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을 내요. 그래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원전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열을 내는 게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분열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래서 똑같이 수증기 만들어서 자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핵분열, 요 친구, 그쵸? 원자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서운 거? 원자폭탄 아닌가요? 원자폭탄이 터지는 물리적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분열입니다. 핵분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무서워. 그리고 뭐 체르노빌이나 뭐 후쿠시마 이런 데서 실제로 사건이 났던 그런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내 집마당 앞에 원전이 세워진다고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뭐 핵 폐기물 문제, 핵 폐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이슈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이 책에 5장인가 6장을 보면은 건강에 대하여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이 챕터에 보면은 이 작가가 그런 언급을 해요. 원전의 위험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원전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오히려 담배 피고 운전하고 이런 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뭘 언급하냐면 이제 자발적 위험이 있고 비자발적 위험이 있다. 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운전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거는 자발적 위험,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위험도에 비해서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비자발적 위험, 이를테면은 내 집 근처에 원전이 설치된다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한 위험이 아니잖아요. 비자발적 위험이기 때문에 실제 위험도에 비해서 과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실제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흥미롭네 라는 거고요. 또 원전에 대해서 하나 이분이 이제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을 많이 쓰는 국가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선진국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는 전체 전력에서 원전을 한 70% 정도를 쓰거든요. 이거 진짜 겁나 많이 쓰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원전을 많이 쓰는 편에 속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30% 정도를 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를 원전을 써요. 프랑스는 70%를 쓰는 거니까 진짜 많이 원전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프랑스랑 딱 붙어 있는 국가 독일, 아까 말했던 그 모범 사례죠. 재생에너지를 마구마구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 독일은 그럼 원전을 몇 퍼센트 정도 쓸까요? 되게 쉬워요. 맞춰보세요. 0%네, 0%. 그냥 안 써요. 가동 자체를 중단했어요, 원전을. 이게 이제 독일 정치 이런 거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전 잘 몰라가지고 뭐 함부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쪽에는 이제 뭐 녹색당 이런 정치 진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당이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뭐 영향력 이런 게 좀 강한 당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녹색당 이름만 들어도 좀 환경 하잖아요. 이 당이 정치적인 아젠다로 많이 밀었던 게 반원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일 정치계에서 뭐 그런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고 어찌됐거나 지금은 원전이 0%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게 라인강 하나 두고 붙어있는 요 두 나라인데 어떤 나라는 국민 여러분 원전이 위험합니다. 원전은 여러분들의 뭐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이러면서 0%로 가동을 중단시켰고 근데 어떤 나라는 무려 70% 정도를 엄청나게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옳은 걸까? 뭐가 맞을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정답은 없지만 이 작가가 뭘 했냐면 아 그래? 프랑스와 독일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프랑스가 더 오래 살더라. 프랑스는 장수 국가더라. 스페인 다음으로 유럽에서 오래 사는 국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원전이 뭐 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거고 좀 비약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재미로 뭐 이런 조사들을 해봤다가 작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해볼까요? 전기 생산 이제 얘기가 진짜 길어졌는데 제일 길 거예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 전기 생산할 때 CO2를 우리가 제일 많이 배출하고 그게 이제 배출되는 건 화력 발전 때문이다. 과반수 이상 60% 정도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깔아서 대표적으로 풍력이랑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깔아서 얘 비중을 높이고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자 80%, 90%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높이자라는 게 이제 전 지구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문제는 간헐성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자 이를테면 양수발전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게 도입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작가도 그렇고 뭐 학자들이 좀 공감을 한다고 하는 게 원전 요 친구 써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단점들이 있고 좀 그렇게 진척이 크게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분야가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야 같거든요. 저는 우리 인류가 그렇지 않나요? 진짜 열심히 풍력 태양광 깔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력 발전 줄일 수 있어. 되게 희망차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나올 분야는 좀 절망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래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CO2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를 보면요. 자, 1등이 전기 생산이었죠. 두 번째 분야는 산업 분야입니다. CO2 배출에서 대략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서 작가는 인류의 문명의 기둥이 되는 인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4대 물질을 언급하거든요. 4가지 물질인데 이 4가지 물질이 없으면은 인류 문명이 거의 뭐 붕괴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 4가지를 언급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는 아니에요. 이 작가가 말해요. 반도체가 없다고 좀 윤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인류 문명이 뭐 송두리째 붕괴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 붕괴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작가가 언급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 물질은 1번 첫 번째 시멘트 두 번째 강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암모니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공장에서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전기 생산에 비해서는 조금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답이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멘트부터 보면요. 시멘트는 이제 결국에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쓰이죠. 콘크리트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프라 시설들의 뼈이자 살이자 근육이자 인대이자 뭐 거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집에서 살고 계시면 대부분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이제 기반 다지려면 철근 콘크리트 기반으로 다지죠. 그리고 아파트의 기둥, 벽, 바닥, 천장,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밖에 가면 보이는 도로들, 차도, 인도, 다리, 터널 등등 다 콘크리트가 쓰입니다. 콘크리트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건데 그럼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이제 어떻게 생산하느냐를 보면은 무슨 이제 화학공학과 수업 듣는 느낌으로다가 그 정도로 어렵진 않을 건데 화학식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CaCO3 얘가 석회석이에요. 자, 요 석회석의 화학 반응을 일으킬 건데 얘를 그래서 CaO 얘가 석회거든요. 얘로 이제 시멘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CaO로 이제 만들어 줄 건데 그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뭐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CaO 빼보면은 네, CO2가 나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장에서 이제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온이 필요해요. 이 고온을 만드는 게 화석연료로 만드는 거예요. 석탄 기반의 화석연료로 만들거든요. 일단은. 근데 만약에 진짜 초울트라 천재가 나와요. 거의 뉴턴 아인슈타인급 천재가 나와가지고 공정을 완전히 혁신을 일으켜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 석탄,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이 정도의 고온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다 라고 해보세요. 화석연료를 완전히 안 쓰고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더라도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배출돼요. 이건 그냥 무조건 때려 맞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답이 없죠. 네, 그냥 무조건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시멘트를 안 쓰면 돼요. 시멘트를 다른 걸로 완전히 대체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물질 중에서 시멘트를 대체할 만한 게 있냐? 없어요. 시멘트 대체할 건 없습니다. 이 정도로 구하기 쉬우면서 이 정도로 값이 싸고 이 정도로 단단한 애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이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건축물을 만들 때 콘크리트를 좀 줄이자 이 정도밖에 없겠죠. 자, 이 시멘트가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7%에서 8%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크죠, 생각보다. 25% 정도가 산업공정에서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7, 8%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전기 생산에서 나왔지만 무슨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거긴 그런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이거 대체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강철이 있어요. 강철도 너무너무 많이 쓰이죠. 움직이는 거, 뭐 버티게 하는 거, 기계들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너무나도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쓰이는 친구인데 자, 강철을 그럼 어떤 식으로 공장에서 만드냐? 자, 얘는 그나마 시멘트보다는 조금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방식이 용광로에서 철광석으로 만드는 방식이죠. 요 방식인데 이제 요 방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인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철광석이 Fe2O3 아니면 뭐 Fe3O4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화학식으로. 자, 어찌됐거나 여기서 이 Fe가 철이에요. 철. 그래서 여기서 산소를 분리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주면은 잘리지 않을런지 그러면 이제 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과정도 역시나 엄청난 고온에서 이 과정을 다뤄줘야 된다는 거고 거의 뭐 1000도씨에서 2000도씨 사이에요. 1500도 이 정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걸 뭘로 만들까요? 당연히 또 석탄 기반의 화석연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 과정이 전체 강철 생산하는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나마 이제 좀 희망이 있는 분야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강철을 생산하는 거냐면 고철 있죠, 고철. 그러니까 이제 쓰고 버리는 철들 있잖아요. 자동차, 뭐 폐차된 차 이런 데에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건축 자재들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전기로 녹이는 거예요. 녹임, 전기로. 자, 이 방식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나마 얘는 첫 번째 방식에 비해서는 화석연료를 훨씬 덜 배출하겠죠. 뭐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얘를 이제 화석연료를 덜 쓰는 방식으로 좀 생산을 하면은 괜찮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고철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들이야 이제 고철이 남아 돌겠지만 일반적인 나라들은 이걸 이제 엄청나게 비중을 높여가지고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강철을 안 쓰고 강철을 대체한다 다른 물질로? 그게 가능할까요? 강철을 대체할 만한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알루미늄 같은 거? 근데 알루미늄은 일부 용도에서는 대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벼운 것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루미늄도 전기 먹는 하마예요. 얘가 완전 저탄소로 전기를 쓰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강철을 뭐 완전 대체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일부 대체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철이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멘트랑 거의 비슷해요. 한 7, 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요 25%에서 시멘트 강철 요 두 놈만 해가지고 한 15% 정도를 먹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이제 상황이 어려운 거죠. 절망적인 거죠. 자, 다음으로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부분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건데 이 작가가 이 4대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물질이 바로 이 암모니아예요. 제일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인류 문명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 1등이래요. 그럼 왜 암모니아가 1등이냐? 암모니아는 우리가 질소 비료를 만들 때 쓰여요. 먹을 거죠, 먹을 거.
결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먹을 거죠, 먹을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암모니아는 현 인류의 절반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얼마 정도 배출을 하냐? 배출 별로 안 해요. 한 1% 남짓?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인 것 치고는 엄청 적게 배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얽힌 스토리를 조금 풀어봅시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먹을 거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겠죠. 이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물질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인이고, 두 번째가 칼륨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질소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물질인데,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한 당연히 지식이 없었을 때 그냥 볏가루, 농사 지을 때 볏가루, 잿가루, 그다음에 똥가루, 똥가루가 아니고 분뇨. 사람이나 동물 똥 같은 거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뿌렸거든요, 농사 지을 때. 근데 이게 진짜 조상의 지혜인 게, 볏가루에는 인성분이 들어가 있고, 잿가루에는 칼륨 성분이 들어가 있고, 분뇨에는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와, 미친 조상의 지혜인 거죠, 진짜. 조상님들이 대단해요, 진짜. 근데 아무튼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거를 쓰면 농사가 잘 되더라. 이런 걸 이제 조상님들이 발견해서 막 쓰다가 19세기 중반쯤 넘어가면서부터 비료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인이랑 칼륨 같은 애들은 비료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19세기 한 중반, 뭐 1850년대, 정확하진 않아요. 뭐 요 정도? 60년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 녀석이었어요, 요 녀석. 질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질소를 비료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20세기 후반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농사 지을 때 사람 똥이나 아니면 동물, 가축들 똥 같은 거 모아가지고 막 뿌리고 그랬었어요, 농사 지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죠. 질소가 부족해? 질소가 구하기 어려워? 왜? 아니 네가 아까 기억하시나요? 네가 아까 맨 처음에 지구 대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체가 뭘까요? 1위. 산소라고 대부분 대답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요. 질소가 1위입니다. 78% 정도를 지구 대기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라면서요. 아니 질소가 그러면 78% 거의 80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기에서 공기에 그냥 널린 게 질소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신 분들은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자식 낳으면은 제 자식 구몬쌤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질소를 비료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늄 형태가 필요해요. 근데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는 N이라고 하는 질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비료 형태로 쓰기 위해서는 N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 분자는 결합이 겁나 단단해요. 겁나 안정적이에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거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런 N2 질소 분자를 이렇게 비료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결합을 좀 분해시키는,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거죠. 자연적으로 질소 고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것도 조상님들의 지혜긴 한데, 콩을 심으면 돼요. 콩과 식물. 그러니까 완두콩, 강낭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두 이런 애들을 심으면은 그런 콩과 식물의 뿌리 쪽에서 자연스럽게 질소 고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 심는 것도 또 이제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무슨 이제 교도소 옆에다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되게 비효율적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해요? 답이 별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19세기 한 중반 후반쯤에 칠레에서 질산염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게 발견이 돼요. 약간 이제 노다지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칠레가 이걸로 돈을 좀 벌어요. 이것 때문에 막 자원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게 이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칠레에서 나온 그 질산염이 거의 금, 은, 그 다음 급으로 엄청 귀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20세기 넘어와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과학자예요. 무슨 과학자판 지킬 앤 하이드, 두 얼굴의 과학자 이러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질소 고정하는 그 방식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N2랑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합쳐가지고 뭐 암모니아 이렇게 만드는 이 방식을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과학자판 지킬 앤 하이드고 뭐 두 얼굴의 과학자냐? 인류의 절반을 먹여 살리는 질소 비료를 개발한 사람임과 동시에 뭘 개발한 사람이냐면 1차 대전 당시에 쓰인 독일에서 쓴 그 독가스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인류를 구한 영웅인가 아니면은 뭐 악마인가 이러면서 되게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죠. 이 사람에 관련한.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하버라는 사람이 질소 고정하는 방식을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슈, 칼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공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만들어줘서 이걸 하버 보슈 공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게 쓰이게 되고 20세기 중반에 인류가 진짜 폭발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업적인 거죠. 정말 위대한 업적이죠, 이거는. 어찌됐거나 대체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무조건 대체 안 됩니다, 얘는. 그쵸? 그래서 암모니아였고, 마지막이 이제 우리들의 친구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거의 생활용품에 다 쓰인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가전제품에 쓰이는 부품, 뭐 외장 디자인,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경, 플라스틱이죠. 그 다음에 물건 포장하는 포장재, 플라스틱이고요. 비닐도 플라스틱이죠. 뾱뾱이, 플라스틱이에요. 빨대도 플라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기, 그 콘센트 같은 거 연결할 때 그 충전기에 쓰이는 전선 피복 있잖아요. 그것도 플라스틱이고요.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이고, 텀블러도 플라스틱이고, 뭐 다 플라스틱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 합성섬유, 플라스틱이죠. 신발, 뭐 플라스틱이죠.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 플라스틱. 거의 안 쓰이는 데가 없는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죠, 석유. 그래서 석유를 이제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냐,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은, 일단 석유를 뭐 중동 형들이 막 캐요. 푹 하고 석유를 캐죠. 그럼 걔는 이제 자동차 같은 데 기름으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원유라고 하거든요. 막 캔 그 석유를. 이게 자동차에 기름으로 넣으면 자동차 박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유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기름으로 분류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증류탑이라는 거에서 해줘요. 이런 식으로 탑이 있고, 여기서 이 원유를 가열해줘요. 가열해주게 된 다음에 식히는 거예요. 그럼 식히면은 끓는 점이 빨리 식는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게 돼요. 끓는 점이 높은 애들부터 밑에 쌓이고, 끓는 점이 낮은 순으로 갈수록 위로 쌓이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쌓이게 되고, 요걸 이제 정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게 이제 정유사죠, 정유사. SK 이노베이션 같은데. 그래서 중동 형들한테 이제 원유를 받아가지고 이걸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어떤 애들이 나오나 해볼게요. 이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을 텐데,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친구, 액화석유가스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그래서 Liquefied Petroleum Gas라고 해가지고 LPG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이런 데 쓰이는 친구죠. 그 다음으로 좀 더 무거워져요. 끓는 점이 좀 더 높아져요. 그럼 이제 어떤 애가 나오냐면 휘발유가 나오죠.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우리 자동차 탈 때 기름 넣는 그 친구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무거워지면은 나프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 나프타, 요 친구가 이제 플라스틱 만들 때 쓰는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친구가 뭐냐면 등유예요, 등유. 얘가 이제 비행기 기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무거운 애가 경유고, 우리 다들 알고 있는 디젤이죠, 디젤. 그래서 트럭이나 버스 같은 디젤차, 아니면 뭐 기계 같은 거 돌릴 때 쓰는 기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게 중유예요. 얘는 배기름이에요. 선박 엔진이라고 보면 되고, 제일 무거운 친구는 이제 거의 고체 찌꺼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잔사유라고 하는데, 그 우리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에. 그거 만들 때 쓰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석유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쓰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건 이제 나프타입니다. 이 나프타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플라스틱에 쓰이는 원료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쳐요. 한 800도, 900도 이 정도 되는 고온에서 탄화수소 분해를 시켜줄 거예요. 이 과정을 스팀 크래킹이라고 하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엄청 고온이죠, 그렇죠? 이걸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애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 원료를 다시 나오나요? 다시 중합이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줍니다. 뭐 폴리에틸렌, 그쵸? 폴리프로필렌, 아니면 페트, 우리 페트병에 쓰이는 그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딱 봐도 알겠지만 요 과정도 그렇고, 요 과정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화석연료를 써줘요. 제일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단계가 요 스팀 크래킹 한 단계예요. 어찌됐거나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CO2를 방출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웠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뭐 3%에서 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CO2 배출에서. 그러니까 25 중에서 얘만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얘네 두 개만. 그 다음에 암모니아랑 플라스틱은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엄청나게 의존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배출하진 않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 대체 가능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체하긴 진짜 어려워요. 너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대체는 모르겠고 플라스틱 줄여 쓰자.
이거잖아요. 뭐 생활 속에서 워낙 생활용품으로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뭐 일회용품 같은 거 줄이자, 아니면은 뭐 텀블러 들고 다니자, 뭐 이런 거.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죠.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 같은 거 쓰는 거, 이것도 플라스틱 줄이자는 맥락이죠. 근데 요즘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 빨대도 주는 것 같던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기업들 이 포장지 같은 거 다 플라스틱이니까 포장 박스 뭐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모 테크 기업에서 포장지를 반으로 줄이면서 포장지를 반으로 줄이면서 충전기도 뺐어요 막 이랬죠.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충전기 그 전선 피복이 플라스틱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만큼 환경을 아끼는 기업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이랬다가 요걸 진짜 개쳐먹은 적이 있었죠. 그 기업 있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그 기업의 핸드폰을 쓰고 있고 그 기업의 태블릿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뭔가 세계에서 15번째로 비싼 건축물을 본사로 쓸 것 같은 그런 테크 기업 하나 있죠, 미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예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 4대 물질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이 4대 물질들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친환경.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들거든요, 이 책에서. 첫 번째는 요거. 풍력발전소.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100% 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일까요? 풍력발전소가? 자, 이런 거예요. 이 풍력발전소의 요 기반 다지는 것들, 철근 콘크리트로 다지겠죠? 그쵸? 건설할 때. 그 다음에 요거 풍력발전소의 요 제 몸뚱아리랑 같은 거죠. 요 대, 요거 강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블레이드, 요거 이거 플라스틱 소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건축하는 이제 자재들 이런 거 운송할 때 트럭으로 운송하겠죠, 보통. 그럼 이제 디젤 쓰는 거고요. 그리고 윤활유 같은 거 터빈 돌릴 때 쓰겠죠. 그것도 석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친환경조차도 요 4대 물질, 우리 문명의 기둥이 되는 4대 물질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거 아니에요, 생산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음? 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요. 어떤 거냐면 전기차를 예시로 들거든요.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전기차랑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전통 내연차랑 비교했을 때 내연차는 이제 휘발유 같은 거, 가솔린을 쓰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죠. 근데 전기차는 주행할 때 CO2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친환경이야. 과연 그럴까? 과연 완전 100% CO2를 배출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잖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게 되는데 여기 배터리를 보면은 리튬 들어가죠, 니켈 들어가죠, 코발트 들어가죠, 강철이랑 알루미늄 들어가죠. 그럼 실제로 이 전기차를 주행할 때는 CO2가 배출하지 않겠지만 얘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딱 이제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단계까지는 내연차보다도 더 많은 CO2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내연차가 이만큼 배출하면 전기차는 요만큼을 배출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요 스케일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완전히 CO2를 배출하지 않는 완전한 친환경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조차도 이런 산업, 이런 물질들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GPT에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내연기관차가 생산 딱 하는 단계에서는 전기차보다 CO2 배출을 좀 덜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주행을 할 때는 CO2를 더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거리를 주행했을 때 전기차가 생산 시 발생했던 CO2를 역전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자, 이건 이제 믿거나 말거나예요. 솔직히 이제 모르겠어요. GPT가 말하기를 대략 2만에서 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면은 역전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2만에서 3만 킬로면 어느 정도 타야 되는 거죠, 차를? 제가 뚜벅이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물론 이것도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정에서 혁신을 일으켜야죠. CO2를 배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런 공정 혁신이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2050년까지 20년, 30년, 40년 내에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로 싼 가격에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설령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이 공장들을 갑자기 폐쇄할 수도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기는 뭐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애들을 대체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분야로 갑시다. 이제 진짜 좀 빠르게 진행될 건데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석유 얘기 나왔던 괜히 지웠네.
운송이고요. 얘가 한 20%에서 25%뭐 이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송이 이제 운전하는 거죠. 운전할 때 기름 쓰니까 이때 CO2 배출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한 75%에서 80% 정도가 도로 운송이죠. 자동차, 당연하겠죠. 자동차, 트럭, 버스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항공, 비행기죠. 해외여행 가야죠. 해외여행, 그쵸? 그 다음에 10% 정도가 해운, 배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 유조선, 기름 들여와야죠. 그쵸? 컨테이너선, 우리 수입 수출해야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결론은 결국에는 전기차 타자 이거죠. 전기차 타자. 뭐 아무리 아까 말했지만 뭐 전기차가 생산 단계에서 내연차보다 CO2를 많이 배출한다 해도 결국에는 전기차가 이득이다 무조건. 전기차 타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되게 웃긴 대목이 여기서 나와요. 이 작가의 어떤 답답함, 빡침 이런 게 느껴지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뭐냐면 2010년대에 어디 이제 보고서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2010년대에 CO2 배출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기존보다. 이 증가에 기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순위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1등이 뭐냐면 전력 수요의 증가였대요. 그럴만하죠. 근데 2등이 뭐였는지 아세요? 작가가 여기서 좀 이제 살짝 빡치는 게 느껴지는데 2등이 뭐였냐면은 SUV의 폭발적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010년대 들어서 SUV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판매량이 엄청 급증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당연히 SUV가 뭐 CO2 배출해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SUV를 타냐 이거죠. 전기차 기껏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SUV 타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이 벌어놓은 CO2 배출 줄인 거를 다 상쇄시켜버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어떤 그 빡침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물론 대놓고 화내진 않지만 SUV 이거 좀 타지 마라 뭐 이런 건데 어쩌겠어요. 뭐 타겠다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었어요.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교통수단을 전부 전기화하는 거. 전기차가 있으니까 비행기, 배 이런 것도 전기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비행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작가가 말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말해요. 그래서 왜 불가능한지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보면은 비행기는 터보팬 엔진을 써요. 터보팬 엔진의 연료에 쓰이는 에너지 밀도가 대략 12,800 정도 돼요. 근데 전기로 대체를 하려면 배터리를 쓸 거 아니에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데 이 작가가 글을 썼을 때 기준으로 가장 발달된 성능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대략 300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보면은 거의 40배 차이가 나죠. 근데 실제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이 터보 엔진보다 한 2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밀도 차이는 한 20배 정도가 나는 거예요. 20배를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작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 대충 책을 쓴 시점이 2020년 정도라고 하면 지난 30년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한 3배 정도 발전을 했어요.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한 게 2050년이죠. 2050년까지 30년 남았네요. 그럼 이때까지 20배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작가는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보면 작가가 기술 낙관주의자들을 겁나 까요. 기술 낙관주의가 뭐냐면 미래의 기술이 뭐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발달할 거야. 그래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 겁나 깝니다. 디스를 박아요. 결국에는 이런 전기 비행기 같은 거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20배 개선을 이룰 건지에 대한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기술 낙관주의자처럼 봤겠죠. 이 작가는.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게 좀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 중에서 전기 비행기, 전기 교통수단이 뭐 몇 년 내로 될 거야를 가장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이제 이게 기업가와 과학자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낙관적인 기업가와 조금 비관적인 과학자의 차이, 그런 차이가 조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분야로 가면은 건물 있어요. 건물에서 쓰이는 게 뭐 대략 6%에서 8% 정도 된다고 하고요. 주로 이제 난방이나 아니면은 뭐 요리할 때 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타 등등엔 농업 같은 게 있죠. 뭐 트랙터 쓰는 거, 콤바인 이런 농업 기구들 쓰는 거, 비닐하우스 관리하는 거, 뭐 이런 데에서도 CO2가 배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활동 중에서 CO2 배출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2등 부대장이라고 했던 CH4 봅시다.
메탄가스죠, 메탄가스. 아까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 효과의 75%에 기여한다고 했잖아요. 이 메탄가스는 대략 17% 정도에 기여를 해요. 2등이죠, 2등인데 그러면 인간의 활동 중에서 메탄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활동이 뭐냐? 1등이 농업이에요, 농업. 농사 짓는 거. 아쉽게 됐죠. 농업이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이 40% 중에서 8%가 벼농사에서 나와요. 이거 어쩔 수 없죠. 밥은 먹어야겠죠. 그쵸? 좀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웃긴 게 32%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소가 방귀 뀌고 트름하는 거예요. 좀 고급 용어로 말한 건데 이 반추동물이 이제 소, 양 이런 애들이거든요. 소나 양 같은 애들이 트름하는 거, 방귀 뀌는 거 주로 트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메탄가스가 방출된다. 걔네는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메탄을 많이 만드나 봐요.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 줄여라. 채식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채식은 안 할 거니까 소고기, 양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게 이제 에너지 생산이에요. 에너지 생산이 한 30%, 35%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생산이라는 건 뭐냐?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뭐 가공하고, 운송하고, 처리하고, 생산하고 이런 이제 단계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짜 만악의 근원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화석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탄이 방출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 중에서 천연가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메탄가스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거의 전부가 메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그냥 누출되는 것만으로도 메탄이 누출되는 그런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에서 나오는 거고, 얘가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라든지 아니면은 폐수 처리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는 메탄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쓰레기 매립지에서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썩는 유기물들이거든요. 이 쓰레기 중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썩는 유기물이 뭐냐? 바로 음식물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 음스. 그래서 매립지에 음스가 쌓이는 게 메탄 배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두 번째 빡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니, 음식물 쓰레기면 적당히 좀 먹어라. 참고로 대한민국은 음스를 분리배출하는 국가죠. 그래서 유기성 자원으로 음스를 따로 처리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원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사료나 퇴비로 쓴다든지 하수 처리랑 연계한다든지 해가지고 음스가 매립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런 이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법이 다르죠. 이분들은 보법이 달라요.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노력을 해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어떤 환경단체에서 레포트를 냈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음스 중에서 70%는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냥 샀다가 버리는 거래요. 30% 정도가 실제로 못 먹는 거. 껍데기라든지 뼈다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다더라. 선진국들아 먹는 것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빨리 넘어가면은 마지막 아까 세 번째 N2O 있었죠. N2O 3등. 얘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75%, 메탄이 17%. 얘는 한 5% 정도를 차지해요. 전체 온실가스 그 기여에서. 그럼 N2O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뭐냐?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 또 농사예요. 얘가 60에서 75% 정도를 배출하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질소 비료 썼을 때 얘가 증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동물들, 가축들 분뇨, 똥 태우는 거 이런 과정에서 많이 배출된다고 해요. 자, 근데 딱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느껴지시나요? 딱 봤을 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 있지 않나요? 바로 농업이죠, 농업. 보면은 CO2 배출에서는 농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죠. 뭐 기껏 해봐야 암모니아, 질소비료 생산이라든지 여기 기타에 있지만 메탄가스만 해도 농업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아산화질소는 농업이 거의 대다수죠.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식사하는 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하는 거면 한 20%, 간접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음스 배출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물 운송한다든지 냉동 보관할 때 전기 쓰는 거라든지 이런 간접 보관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30% 이상까지도 우리가 밥을 먹는데, 농사 짓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서는 이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상 화석 연료를 먹고 있는 셈이다. 우리 밥상에 나오는 이 칼로리들이 화석 연료를 엄청나게 머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뭐 화석 연료를 쓰는 것들, 에어컨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일회용품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가 먹는 것도 화석 연료를 되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해봅시다. 결론은 우리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뭐 막 아끼고 절약하자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시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생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고 생활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식단 자체를 개선해버리고 소비 패턴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무슨 국제기구들 시나리오 이런 거 들어보면은 에너지 효율, 탄소 집약도 이런 거를 뭐 무슨 70%, 80% 이렇게 감축시킵시다 막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항상 말하지만 이 작가가 계속 언급하는 게 어떻게가 결여돼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낙관적이야? 아니 낙관적인 거 좋은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이 책을 관통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작가의 외부 인터뷰 내용 같은 것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별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을 조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선진국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겠죠. 어떤 희생이냐면 우리가 소비를 좀 줄여 나가야 돼요. 개발도상국, 이제 발전을 하는, 개발을 하는 이런 나라들은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둘 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선진국들의 소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선진국들의 소비는 늘고 있다고 이 작가가 주장을 해요. 오히려 늘고 있어요. 줄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대가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요. 기술이 발전하면 효율이 좋아져요. 근데 효율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기기들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외부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2012년에 285기가줄이었대요. 근데 2022년에 284기가줄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줄긴 했는데 사실상 그대로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문제는 이 10년 동안 기술이 엄청 발전했고 거의 모든 기기들이 효율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에너지 소비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효율이 2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2배가 증가했으니까 배터리를 2배로 줄였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2배가 늘어났으면 그만큼 2배를 더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존보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소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뭔가 희생을 하고 소비를 줄여나가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세대 간 정의라고 하는 이슈를 언급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님들한테 1억을 줄게요. 1억을 지금 당장 주는 거랑 30년 후에 주는 거랑 언제 받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당장 받겠다고 해요. 30년 후에 받는 거를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시대별 가치로 다 맞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후에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받는 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래를 디스카운트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어떤 본성,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 같은 것들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언급을 해요. 이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희생을 해요. 소비도 줄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희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유의미하게 이 희생의 결과를 보는 데가 언제냐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좀 덜 쓰려고 노력을 해도 지구 기온은 계속 20년, 30년 넘게 오를 거라는 거예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쌓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지구 기온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떨어질 때 이 해가 언제냐? 영화로 따지면 손익분기점 같은 거죠. 이 손익분기 해가 언제냐? 이 작가가 책에서 말하기를 한 2080년 정도라고 해요. 2080년이 되어야 유의미하게 지구 온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게 나타난다. 근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2080년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할까요? 과연? 2080년이면은 카리나 씨가 만 80세 될 때예요. 에스파 이제 지팡이 짚고 디너쇼 할 때거든요. 지팡이 짚고 이제 넥스트 레벨 할 때인데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2080년이 되면은 살아 있을지도 보장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역노화 기술 이런 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소비를 줄이고 희생을 해 나가려고 하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물론 병상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임종 직전에 이제 그래도 지구 기온이 떨어지는 걸 보고 가서 만족스럽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개도국의 개발에 대해서 빠르게 봅시다. 지금 대여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도국 얘기를 해봅시다.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이제 개발을 하는 단계,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인데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갔죠. 100배 이상 늘려갔어요. 근데 실제로 1차 에너지에서 화석연료가 쓰이는 비중이 어떻게 변했냐? 초반에 한 87% 정도였어요. 지금 얼마 정도로 줄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재생에너지를 써가지고 82% 정도로 줄였어요. 줄긴 했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온 국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 치고는 21세기 초반 대비해서 많이 안 줄었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언급되는 게 네. 그쵸. 네.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실제로 21세기 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 중국이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조금 체감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1990년에 중국의 100가구당 에어컨 개수가 0.3대였대요. 이 정도면 사실상 그냥 시진핑만 에어컨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과장 좀 보태서 얘기하면. 근데 2018년 기준으로 100가구당 에어컨 대수가 140대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인 거죠.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1999년 기준 100가구당 자동차 대수가 0.34대였대요, 중국이. 근데 2019년 기준으로 100가구당 자동차가 40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인데 어떤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했냐?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깔았어요. 석탄 기반의 발전을 했습니다. 인프라 공장 석탄으로 엄청 깔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중국도 재생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깔고 있는데 석탄 기반의 발전을 초반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석탄 기반으로 엄청나게 급속한 발전을 했는데 그럼 이제 중국은 이제 중국이고 발전했으니까 이 개도국들이 있죠. 발전을 이제 해야 하는 나라들 동남아 쪽에 가면 많아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엄청 많습니다. 아직 제대로 전기 인프라도 안 깔린 국가들이 많아요. 이런 데 보면은. 그럼 이런 국가들이 어느 나라를 롤모델로 삼겠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뭐 한참 전에 도달했던 국가들을 롤모델로 삼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중국을 롤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중국식 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어 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기반,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 나라들한테, 이 개도국들한테 아니 님들아, 근데 님들 산업화를 맞이하는 것도 좋고 님들 뭐 발전하는 거 다 좋아. 근데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재생에너지 쓰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거 어떨까? 라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거 선진국들의 몫이죠. 이걸 설득해내는 게.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작가가 실제 인터뷰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에너지 전환을 하는 속도는 선진국이 아니라 앞으로 중국 이후에 뭐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개도국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지금 현재 인구수가 80억이죠. 80억. 근데 2050년이 되면 인구수가 100억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알다시피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요. 출산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체가 되거나 출산율을 감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산업화를 맞이할 국가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지구에서 전기를 어떻게 쓸 거냐,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가 이런 개도국들한테 많이 달려있다는 건데 과연 이 나라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물질 집약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구조를 2050년까지 무슨 20년, 30년 안에 완전하게 깔끔하게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좀 과장된 그런 내러티브들 있잖아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런 내러티브들 이런 것들을 조금 경계하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느리고 지저분한 개선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이 작가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 데이터 제대로 읽고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고 이 책 추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과적인 어떤 논문, 레포트, 뭐 숫자, 단위,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글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정보가 되게 많이 담겨 있고 좋아요. 추천을 하지만 그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약본 이런 거 보시는 걸로 만족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